보급에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질량상이라 함은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들의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된 기준치를 정해놓고 있지는 않아요. 지속적으로 향상을 꾀하고 있고 의료 소비자와 의료 공급자 모두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적정 수준 이하의 소수를 알아내기보다는 모두를 위한 과정의 결과를 개선하는 것을 질량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의료 현장에서는 왜 QI가 필요할까요? 의료 현장에서는 지금 현재 의료기관 목표나 윤리는 결국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의료 소비자인 환자의 의식이 변화가 됐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냥 병원만 찾아가면 좋았겠지만 지금의 환자분들은 여러 가지를 비교를 해서 내가 가장 우수하다는 데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원 경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질량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기관과 경쟁체제에 도입하고 있어서 좀 더 질 높은,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찾아가게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의 한 분야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통해서 급여 수준이 달라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진 평가 항목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로 인해서 수가가 차등으로 지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약제부서에서 QI는 왜 필요한 걸까요? 약제부서 자체도 의료기관의 한 부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료기관의 어떤 목표를 따라야 되긴 하겠지만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를 보면 환자 안전을 강화를 하기 위해서 QI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환자 경험을 좀 상승시키기 위해서 QI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의 질 향상을 시키고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의약품 적정 사용 유도로 비용 절감하기 위해서 QI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사실은 이러한 QI 활동들이 약사의 업무에 대한 근거 확립을 위해서 사용이 되어지도록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그래프인 것 같아요. 질향상 방법이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아마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질향상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왜 어떤 거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지에 대한 목표를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변화가 개선되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한 측정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선의 결과로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질문을 다 하면서 이제 질 향상이 질 향상 활동이 이루어질 텐데 궁극에는 어떤 질 향상 부분이 이루어진다 보면 그 다음에 PDCA 사이클이라는 부분이 있죠. 데밍 사이클이라고도 하는데 이 PDCA 사이클은 지속적인 개선과 학습을 위한 반복적인 4단계 논리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진 품질 개선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플랜, 도, 체크, 액트. 어떤 활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들은 어떤 결과가 도출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다시 질문하고 그 다음에 다시 뭔가 문제점을 찾아내고 다시 결과를 평가를 하는 그런 사이클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약제부서에서는 어떤 질향상 활동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제부서 질향상 활동 부분은 저희 질향상위원회 14개 위원회 소속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전체 의료기관을 조사를 하진 않았고요. 2010년부터 17년까지 선생님네 병원에서 어떤 활동을 주제로 질향상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인데 보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활동은 나중에는 핵심 관리 지표라는 부분으로 전환해서 아까 말씀드린 PDCA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다 보여드리기는 굉장히 많은 숫자여서 제가 2010년도와 2017년도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 많은 부분들이 제가 이제 빨간 글씨로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빨간 글씨로 표시된 게 불출 오류, 조제 오류, 메디케이션 에러를 줄이는 거 이런 조제 오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항목 자체도 굉장히 많은데 많은 부분 조제 오류 감소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셨고요. 2016년이나 2017년도에 봐도 여전히 조제 오류 감소 활동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물론 이제 간간히 처방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2010년이나 2016년, 17년이나 조제 오류에 대한 부분들은 끊임없이 감소 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제 오류 감소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우리가 어떤 그 기준, 우리가 목표를 뭐로 하느냐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조제 오류를 줄이는 것이 우리의 가장 최선의 목표, 1순위의 목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선은 조제 오류가 끊임없이 이런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은 끊임없이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그 1차 순위로 그 가치를 두는 활동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활동이, 개선 활동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우리의 현재 상태와 어떤 목표치와의 갭이 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크니까 자꾸 원인을 찾아내서 제거를 하고 어떤 방해 요소가 뭐가 있는지 아니면 장벽이 뭐가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활동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지표라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목표치나 아니면 수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제시를 해주면 활동하기가 훨씬 더 수월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저희가 나중에 말씀드릴 어떤 지표 정의서나 이런 걸 보면 구체적인 어떤 지표 정의서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표가 뭔지를 한번 볼게요. 지표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측정이라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질량상 활동을 할 때 내가 질을 이만큼 향상을 시킬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럼 목표가 뭔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걸 측정을 해야 되는 요소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지표입니다. 그래서 향상 또는 개선의 정도를 알려주는 측정이 필요한데, 이 측정을 하려면 지표가 필요한 거죠. 지표라는 것은 정도를, 내가 지금 나의 현재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상태, 수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측정의 단계는 보면 목표를 설정을 하고 지표를 선택을 해서 지표를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수집하고 분석, 발표, 지표 검토, 자료 수집 등의 단계를 반복을 하게 됩니다. 지표는 성과의 하나 이상의 측면에 관련된 과정 또는 결과의 계량적 측정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측정을 한다는 것은 측정하지 못하면 사실은 뭘로 표현을 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지표라는 것은 타당성과 신뢰성이 있어야 합니다. 질지표라는 것은 의료의 질을 측정하는 계량적 도구, 모두를 포괄하는 의미로 널리 사용되고 있고요. 임상지표를 하는 것은 성과와 질을 측정하고 향상하는 데 사용하는 계량적 측정치며 성과 측정치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표의 바람직한 속성은 뭘까요? 지표는 균질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자세한 정의서가 필요합니다. 네, 측정 대상을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비율에 사용하는 분모와 분자가 정의가 되어야 합니다. 네,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필요하고요. 자료 수집과 자료 분석 절차 등이 일정하게 기술되어 있는 것이 지표의 속성입니다. 이런 지표는 신뢰도와 타당도 모두를 갖춰야 되는데, 지금 의료기관별 굉장히 이제 격차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환자의 차이를 타당하게 고정을 해야 되고요. 구체적인 측정 단위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가급적 측정치에 대한 신뢰 구간이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질의 좋고 나쁨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지표가 있는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질의 좋고 나쁨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사용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사건을 다뤄합니다. 나만 알거나 아니면 우리 집단만 아는 게 아니고 모든 부분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사건을 다뤄줘야 되고, 과학적 근거에 기초해서 작성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의료기관 인증기준 환자안전지표 정의서입니다. 환자 안전지표 정의서에 한번 환자 확인율이라는 지표 정의서를 보면 정의 자체는 환자 확인 시행 시점에 환자 확인을 관찰한 건수 중에서 2가지 이상의 환자 정보를 이용해서 환자 확인을 시행한 건수의 비율, 이렇게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줬고요. 분자는 2가지 이상의 환자 정보를 이용해서 환자 확인을 시행한 건수, 분모는 환자 확인 시행 시점의 환자 확인 총 관찰 건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조사 방법까지 명확하게 제시를 해줬어요. 조사 방법은 분기별 평일 1일 이상 5개 장소에서 표본 조사를 한다, 어디는 제외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몇 건 이상을 해야 된다라든지 이렇게 조사 방법까지 명확하게 제시를 해줬습니다. 이 부분은 좀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지표 정의서가 정의가 돼야 되는지를 한번 기억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질환 안전관리 지표 정의서라고 해서 병원 도착 후 8시간 이내에 첫 항생제를 투여받은 폐렴 환자 비율이라는 어떤 지표 정의서를 보더라도 굉장히 상세하게 정의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어떤 항목 이외에 어떤 거를 포함해야 되고 어떤 거는 제외를 해야 된다는 제외 기준과 포함 기준 자체도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표 관리의 목적이 뭐냐? 어떤 프로세스를 재설계하고 설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변화를 지금 추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개선을 하고 궁극에는 사실은 조직의 미션이나 비전을 구현하는 것이 지표 관리의 목적입니다. 또 하나는 의료계의 인증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지표 관리를 하는 그런 행위 자체가. 그 다음에 병원 입장에서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1등급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지표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료비 지불 연계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지표 관리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에는 약제부서 지표 관리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약제부서 지표 수집 일정은 2017년 3월 20일부터 4월 13일까지 수집을 했습니다. 수집 대상 지표는 의료기관 인증이나 병원 신입평가 등 외부 인증을 위해서 관리하는 지표가 뭐냐 물었고요. 외부 기관에 보고하는 지표나 연관 지표가 혹시 뭐가 있는지, 또 기타 해당 의료기관에서 약제부서에서 관리하고 전사적으로 공개하는 지표가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약제 업무 질 또는 정도 관리를 위해서 관리하는 지표가 뭔지를 물었습니다. 물었을 때 총 59개 의료기관에서 답을 주셨고요. 총 203개의 지표가 나왔습니다. 이거를 분석을 해보면 제가 이제 그 203개를 갖다가 배분류로 분류를 했는데 처방 감사와 관련된 연관 지표, 그다음에 의약품 모니터링, 조제 오류, 복약 상담, 베네스티 모니터링 이런 지표들도 지표수를 가지고 있었고요. 이 부분은 제가 임의로 환자 안전 관리 지표라고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의약품 관리를 하면 여기서 입구부터 공급 또는 뭐 재고 관리, 보관, 사용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처방 및 조제약 관리, 이 부분은 이제 처방 분석을 해서 뭔가를 수행을 한다거나 반담량 관리하는 부분, 미수령량 관리 부분을 이 항목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시간 관리, 그 다음에 업무량 파악, 직원 의무교육, 기타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의약품 관리나 그 다음에 조제약 관리, 대기시간 부분을 임의로 의약품 사용 관리 부분이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총 분류된 것 중에서 54.2%가 환자 안전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나머지 40%는 의약품 사용 관리 부분의 지표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환자 안전 관리를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환자 안전을 강화하는 지표 유형이고요. 지표 부분을 보면 처방 감사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의약품 모니터링에 대한 것, 메디케이션 에러에 관련된 부분, 복약 상담, 베네스티 모니터링인데 가장 많은 부분을 처방 감사와 관련된 지표가 42개로 관리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의약품 모니터링 부분입니다. 처방 감사 관련 지표에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처방 감사와 관련된 지표에는 처방 감사율을 측정을 한다는 것이 18개가 있었고요. 이 부분은 전체 처방 중에서 처방 적절성을 감사한 비율입니다. 처방 중재율을 측정하는 기관이 14개 있었고요. 관련된 거는 약 처방을 받은 환자의 처방에 대해서 처방 중재를 실시한 건수의 비율로 측정하는 것, 그 다음에 처방 중재 수용률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처방 감사 시 처방에 대해 중재한 내용 중 처방 변경으로 수용된 비율을 측정하는 건수가 10건이 있었습니다. 처방 감사 과정을 보시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처방 감사는 일단 법규나 의료기관 인증 기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처방 감사하는 건수가 18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상 처방을 중재를 한다, 이상 처방 중재 지표를 관리한다는 부분이 14개가 있었는데 이건 역시 의료기관 인증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재 처방 수정 확인을 한다라는 지표가 10개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환자 안전과 가장 밀접한 방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사실 처방 중재 수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약사가 처방을 보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중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처방에 반영이 되지 않았을 때는 그만큼 위해한 상태가 지속적으로 수정되지 않고 갖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 상황에서 처방이 내가 아무리 약사들이 열심히 중재를 했을 때 중재한 내용이 수정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 업무가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된 거라고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재 처방이 수정이 확인이 됐는지 여부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실질적인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서 강조되어야 할 활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처방 지표 정의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그 예시로 보여드린 어떤 정의서와 비교를 해서 좀 봐주세요. 이거는 그 저희가 수집된 어떤 의료기관이 이제 작성한 지표 정의서인데요. 지표명이 처방 감사율이고 정의 자체는 처방의 적절성 검토를 수행한 건수로 정의를 했습니다. 목적 자체는 물론 여기서의 그 지표 관리 목적은 모든 처방은 자격을 갖춘 자가 조제 전에 처방 적절성을 감사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의료기관은 처방 감사를 하고 있고요. 보시면 처방 약품 수 대 감사 약품 수로 해서 법규나 의료기관 인증 기준에 100% 부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표 결과 목표치도 100으로 잡아놨습니다. 또 어떤 의료기관에서는 병동 처방 건수 대 병동 처방 점검 완료 건수로 해서 100%로 잡아놨고요. 처방 중재율 지표 정의서를 보면 관리 목적은 대동소이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지표 산출식을 한번 볼게요. 지표 산출식을 보면 어느 병원 같은 경우는 약 처방을 받은 환자 수분의 처방 중대 건수로 해서 100분율로 목표 지표 산출식을 해놨고, 목표는 작년 기준해서 좀 향상을 시키겠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표 결과 목표치는 0.6%로 잡았고, 목표치 산정 기준은 왜 목표치를 0.6으로 했느냐 했더니 약 처방을 받은 환자 수 150인당 1건을 중재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해서 목표 결과치를 선정한 기준을 적어놨습니다. 또 어느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총 정규 처방 건수분의 처방 오류 발생 건수를 갖다 100분율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표 결과 목표 선정 기준은 최근 3년간 평균 처방 오류 발생률이 발생률을 기준으로 해서 0.5% 이하를 갖다가 목표치로 산정을 했는데 최근 결과는 0.4%더라 이렇게 정의를 해주셨고요. 처방중재 수용률 지표 정의서는 보시면 중재 요청된 처방 건수 중에 수정된 처방 건수를 갖다 100분율로 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병원은 의료기관 외국 자료를 참조를 해서 90%로 목표치를 선정을 했고, 어떤 의료기관은 당연히 약사가 중재를 했는데 너네는 받아들여야 해. 그러니까 100%로 목표치를 타겟치를 놨는데 실질적인 결과를 보면 77.9%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왜 77.9일까라는 부분의 의문을 가지고 이제 사실은 개선 활동을 하셔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중재한 활동에 대해서 77.9%만 수용이 되고 나머지 20여 %가 수용이 안 되는지에 대한 원인을 찾아내고 개선을 해서 다시 이 이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의약품 모니터링 지표는 의약품 유해 반응 보고 건수, 부작용 평가 수행률, 그다음에 중대한 유해 사례 분석 건수, 신약 모니터링 회신율 순서대로 지표수 20개, 6개, 4개, 2개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선은 이제 의약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은 사실 의약품 부작용 발생 보고 건수예요. 이 부분 굉장히 많이들 하고 계신데, 이거는 아시다시피 의료기관에서 의약품 부작용이 발생을 하면 한국보건안전원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수행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의약품 부작용을 제대로 평가를 한다 그러면 실질적인 인과관계 평가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단계로 내려오면 이제 지표를 관리하는 의료기관 수가 많이 주는 거죠. 6개 몇 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중대한 유해 반응 재발생을 예방을 하는 활동을 한다라는 부분이 이제 4개밖에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실제 환자 안전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단계가 사실은 중대한 유해 반응의 재발생을 예방하느냐는 부분일 텐데, 이 부분의 건수가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작용 모니터링 지표는 얼마만큼 원내에서 발생한 부작용을 보고를 몇 건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표 결과 목표치를 보면 0.03%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어떤 선정 기준이나 이런 부분이 좀 모호한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어느 의료기관은 건수로 4.1건 이상, 이거는 2016년 목표값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의료기관은 자체 이미 설정해서 17년 목표가 90% 이상이다라고 잡기도 했습니다. 부작용 모니터링 지표 정의서 중에서 중증 유해 반응 보고 환자 재발생률에 대한 지표 정의서를 보면
뭐 동일 입원 환자에서 보고된 중증 유해 반응 보고 건수 중에 동일 약효군에서 중증 유해 반응은 재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표 산출식이나 결과치를 냈습니다. 그래서 1% 이하로 유지를 하겠다라고 정의서를 마련해 놓은 곳도 있습니다. 메디케이션 에러 지표는 여러분들이 워낙 잘 아시니까 메디케이션 에러 지표로 관리하는 것은 조제 오류 지표 관리하시는 것 많고요. 24개. 그다음에 투여 오류 사건 사고 부분으로 사건 사고 부분을 관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투여 오류 부분은 약국에서 알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어서 약국에서는 대부분 이제 조제 오류에 대한 그 지표를 많이 측정을 하고 계십니다. 불출 전후, 뭐 투약 전 이런 부분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의약품 조제 과정은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조제, 조제약 감사, 불출, 투약 2단계로 가죠. 실제로 이제 조제나 조제약 감사 부분에서 많이 놓쳐지게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근접 오류 부분인데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서 뭔가 지표를 어떤 측정을 해야 되는 이유는 어떤 단계에서의 오류가 많이 발생을 하는지에 따라서 개선의 포인트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의약품 조제 과정에서 그 조제 전이냐 후냐에 따른 그 측정치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실질적으로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건 투여 오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적신호 사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출이나 투약 부분이 많이 관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오류 관련 지표는 뭐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하는 부분만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조제 오류의 지표 산출식을 좀 볼게요. 목적은 뭐 동일하겠지만 지표 산출식을 보면 어떤 의료기관은 입원 환자 처방 중 경구 건수 분의 입원 환자 처방 중 오류 건수를 보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백분율로 보시는 곳도 있고 어느 의료기관은 만분율로 보시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결과치가 0%인 거 맞죠? 우리가 조제 오류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부분이니까 0%로 잡아놓은 곳 어느 의료기관은 1.0건 이하 이렇게 돼 있고 네. 그다음에 오류 관련 지표적인 이제 조제 오류를 보면 뭐 동일하게 제가 이제 여기서 보여주기도 하는 부분은 지표 결과 목표치를 뭘로 잡았는지 하고 지표 산출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좀 보여드리고자 좀 많은 그 예시를 갖고 나온 건데요. 좀 전에 이렇게 보시면 지표 결과치라는 부분이 퍼센테이지로 표시되는 데도 있고 만분율로 표시가 되는 것도 있고 또 여기서 봐도 뭐 백분율로 표시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건수로 표시되는 것도 있고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건수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죠. 네, 이렇게 다양하게 지표 정의서가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 복약 상담 부분은 다음과 같고요. 실질적으로 복약 상담은 저희가 수가로 연동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부분이 이제 집중 NST 회신율이나 아니면 암 환자 교육 부분의 지표를 관리하는 의료기관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의약품 안전사용 관리 지표는 말씀드렸듯이 의약품 관리에 관련된 부분으로 입고나 공급, 보관, 사용, 재고 관련된 부분이 49건 있고요. 처방 및 조제약 관리로 19, 대기시간 관리가 13건 있습니다. 의약품 관리 지표는 의약품 관리 지침 준수를 얼마나 잘하는지에 대한 거를 보고 있고요. 재고 관리하는 부분 여전히 많고 있고 그 다음에 고위험, 고주의 의약품 관리 지침 준수율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도 14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의료기관 인증이 되면서 약제부서에서 많은 전체 병원의 의료기관에 대한 약품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각 병동이나 수술장이나 아니면 다른 부서 내에서 약품들을 제대로 유효기간 내에 사용이 되는지 선입선출이 되는지 이런 부분 체크하는 것들이 약품 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약품 입고 시부터 이제 뭔가를 체크해야 된다는 개념이 도입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은 겁니다. 약품 입고 시 유효기간 지표 관리라는 의료기관이 있었어요. 이 부분은 약품 입고 시에 유효기간 1년 미만 약품이 입고되는지를 이제 측정을 하는 건데 뭐 1년 미만의 입고 건수가 전체 약품 수의 몇 %가 되는지를 관리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우리는 원내에 들어오면서부터 냉장고하고 냉장고에 잘 보관하고 차감 보관하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원내에 들어오기 전에 배송 과정에서 이송 과정에서 우리 병원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도 냉장약이 제대로 냉장 온도를 지키고 있는지까지 관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는데 이 부분도 향후에 저희가 실제로는 병원에 들어오면서부터가 아니고 병원 이전 단계부터 뭔가 약품 관리에 대한 부분이 좀 확장돼야 된다는 부분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처방 및 조제 관리 지표는 반납약이 얼마나 발생을 하는지, 미수령약이 얼마나 발생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기시간 관련 지표는 여전히 외래 약국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제가 병원에 들어온 지 한 25년 정도 됐는데 그때도 대기시간 관리했거든요. 여전히 지금도 대기시간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만큼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또 하나 입원 처방 조제 대기시간이 이제 관리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래 환자에 대한 대기시간뿐만 아니고 입원 환자한테 얼마나 적시에 약을 공급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이제 중요시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병실약보다 퇴원약이 얼마나 빨리 나가서 병실 회전율을 높이는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응급약을 얼마나 빨리 공급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지표로 측정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약제 부분의 그 지표를 다 보셨는데 어떠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판단한 부분인데 아까 지표의 바람직한 속성을 쭉 다시 한번 나열해드리면 질의 좋고 나쁨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어떤 분모나 분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약제 업무 지표는 어떤지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부분인데 동일 목적의 지표에 대한 정의 대상이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그다음에 분자, 분모의 범위가 다양했고요. 측정 방법이나 표시 단위가 매우 다양했고 목표치에 대한 근거, 기준이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그다음에 수집된 자료를 신뢰할 수 있는지 판단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다음에 질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까 보시면 동일한 어떤 조제우류 지표라든지 아니면 처방 감사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굉장히 다양하게 표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수집된 약제 지표가 실제로 의료의 질 향상, 환자 안전을 위한 지표인지 아니면 이 부분은 다른 전문가들도 동의할지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약제 업무 지표 개발 방향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사실 약제 업무는 굉장히 지표 개발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요. 왜냐하면 실제로 약제 업무라는 게 한 독립된 업무가 아니고 환자의 진료 과정 중에서 약사가 제공한 업무는 이렇게 독립적으로 분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련의 과정 중에 하나로 되어 있어서 이거는 약사가 개입해서 활동을 해서 진료율이 굉장히 높아졌어 라고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약제 업무의 목표는 다들 아시겠지만 정확한 조제로 환자 안전을 보장을 하고 여러 것 쭉 나열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약제 업무의 부가가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부분이 약제 업무의 부가가치를 뒷받침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약제 업무 지표는 실질적으로는 다른 동료 의료 전문가나 환자한테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품질 기준으로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의약품 관리 및 약제 업무가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 또는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약제 업무의 질 향상 및 환자 안전 기여에 대한 근거 확립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아무리 뭔가를 찾아내려고 해도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해서 우리 병원의 의료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아니면 환자 안전을 훨씬 더 강화를 시켰습니다 하는 부분들이 우리 스스로는 의안을 삼고 이거 환자 안전이 향상이 됐어요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른 환자나 아니면 동료 의료 전문가들이 그렇게 동의할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좀 더 많은 근거 자료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떤 지표를 먼저 측정할 것인가도 우리가 좀 선정을 하셔야 되고요. 대부분의 환자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 이런 부분들을 측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현재 업무들이 있습니다. 메디케이션 에러 관리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처방 감사 및 중재 부분도 있을 거고 환자 교육 부분도 있을 텐데 어떤 거를 먼저 측정할지 한번 생각을 해봐줘야 될 것 같고요. 지표 목표치는 뭘로 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보통의 지표 목표치는 해당 기관의 과거 성과 자료를 근거로 하기도 하고요.
의료기관 인증 기준을 목표치로 설정하기도 합니다. 보통 의료기관 인증 기준은 상을 받으려면 90% 이상이 되어야 하니 처방감사도 90% 이상이 돼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업무 지침이나 정책을 준수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외부 기관과 비교 자료 또는 평가 기준을 고려해서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시 1등급 기준을 확인하셔서 목표를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수집된 걸 가지고 질병상위원회에서 처방감사 지표 셋을 만들었습니다. 처방감사 관련 지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왜냐면 워낙 다양하니까 그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 해서 처방감사율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이런 분모와 분자를 가지고 이런 산정식을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자라고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동의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질병상위원회 내에서도 굉장히 15명이 굉장히 많은 논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처방감사 지표 중에서 세 가지로 나눠서 처방감사율, 처방중재율, 처방중재 수용률이라는 지표명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해서 목표 구간을 잡았는데 물론 처방감사율 목표는 100으로 잡기는 했으나 나머지 부분은 사실 파악하는 거를 위주로 목표 구간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제오류셋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의약품 관련 오류셋을 조제오류 불출 전, 불출 후, 그 다음에 투약오류 부분으로 나눠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단계의 오류가 맞느냐에 따라서 어느 단계의 수치가 맞느냐에 따라서 어떤 개선 포인트가 달라지기 때문에 조제오류를 조제오류 불출 전과 전후로 나눠서 처방약품 수로 지금 저희는 일단은 정의를 했고요. 처방약품 수 대 조제오류 발생 약품 수로 해서 정의를 해서 100만 분율로 한번 측정을 해보자 라고 검토를 중이고 이 부분은 현재 이제 표준화위원회랑 같이 협의를 통해서 뭔가 파일럿을 한번 해보고 전체적으로 적용이 가능한지를 지금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약제업무 지표정에서 작성 목적은 한번 합의된 지표정에서를 한번 작성을 해보자는 거고 동일한 산출식을 통해서 현황을 한번 파악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병원의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래야지만 이제 목표 기준 제시도 가능하고 기관별 비교도 가능해서 우리가 질적으로 좀 떨어지니 높여야 되겠다 아니면 우리 병원의 현재 수준은 뭐 조금 더 개선을 시켜야 되는 수준이라는 부분들이 비교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각 의료기관이 근거를 가지고 목표를 설정을 하고 개선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표 정의서를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실은 근거에 기반한 업무 수행을 해보자 하는 부분인 거죠. 근거에 기반한 업무 수행을 하고 질을 향상시켜야 되겠다라는 부분인 거고 물론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다양하게 업무들이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의료기관별로.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표준화시키는 것도 1차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 확보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오류에 대한 거는 굉장히 공개하기를 꺼려해서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한 업무에 대한 근거가 이게 질량상을 위한 부분이다라는 근거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약제 업무 부가가치 증명해내야 합니다. 그다음에 타 전문가 집단에 대한 동의도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4차 산업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조제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조제오류에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4차 산업 때서 자동화되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조제오류의 90%는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제오류를 계속 해야 될지는 조금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공자님 말씀 그냥 한번 마지막으로 넣어봤습니다. 들은 것은 잊어버리고 본 거는 기억하고 직접 해본 것은 이해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업무 중에 정말 필요한 부분,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직접 해보지 않고는 그거의 원인이나 목표나 이런 부분들은 찾아내기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남의 거 그냥 보고 듣지만 마시고 직접 해보기를 요청을 드리고 지표지침 의료기관 다음과 같습니다. 매우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참고는 다음과 같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많아서 굉장히 상세하게 지금 자료도 돼 있고 해서 좀 시간이 좀 지체가 됐기 때문에 질문은 이따가 나중에 같이 받는 걸로 하고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그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그 내년, 그러니까 2018년 5월이 되면 그 말도 많던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이 이제 실제로 시행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동안에 뭐 한다, 만다,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았는데 일단 시행을 하게 되겠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 그 병원약사회에서도 TFT를 운영을 해서 나름 준비를 해왔고요. 그 오늘 말씀해 주실 선생님은 이제 지금까지 그 준비 TFT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김정미 선생님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이화여대 졸업하시고 이화여대에서 2015년도에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삼성 서울병원의 약제부장으로 계시고